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부터 계속 뭘 배우고 있냐면 생태계에 대해서 비생물적 요소와 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비생물적 요소 중에 빛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 배웠어요. 처음에는 빛의 세기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거 배웠고, 두 번째는 빛의 파장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그 맨 밑에는 홍조류, 그 다음에 갈조류, 녹조류 이렇게 살더라 뭐 이런 거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빛의 광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했죠. 빛이 시간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봄꽃이 왜 그렇게 피느냐, 가을꽃이 어떻게 피느냐, 걔가 잎에 의해서 다 줄기를 통해서 이동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요. 예. 오늘 세 번째는요, 그 빛에 의해서 영향을 주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빛에 대한 굴광성이에요. 굴광성. 식물이 빛 쪽으로 휘어간다는 겁니다. 굴광성. 예를 들면요, 그 귀리에 자엽초라는 게 있어. 자엽초라는 식물이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라요. 잎은 나무 식물은 아무 때나 자라는 게 아니야. 아무 데나 자라는 게 아니라 뿌리 끝, 줄기 끝에 생장점에서 이렇게 길이 생장을 해서 점점 길어지고요. 예. 그리고 옆에 형성층이라는 데가 있어서 형성층에서 자라기 때문에 점점점 이게 굵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라는 걸 부피자람이라고 그러고, 이 위아래로 생장점으로 자라는 걸 길이자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생장점이 있는 거죠. 생장점. 여기서 그 세포 분열을 왕성히 해서 세포가 분열하고 해서 이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햇빛이 있다고 쳐봐봐. 햇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비칠 거잖아요. 그럼 애가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휘어 자라죠. 빛 쪽으로 휘어 자라잖아. 알고 있잖아요. 왜 빛 쪽으로 휘어 자랄까? 여기 궁금했던 거죠. 왜 빛 쪽으로 휘어 자랄까? 그래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실험을 해봤냐면 요 끝에를 잘랐어. 댕강 잘라서 여기에 생장점이 여기 남아있는 거지. 생장점이 없어. 지금 잘렸어. 그렇게 했더니 빛을 비췄더니 얘가 휘었을까 아니었을까? 빛 쪽으로 안 휘더라는 거지. 빛 쪽으로 안 휘었어. 괜찮죠? 그러니까 빛 쪽으로 휘게 만드는 것은 생장점에서 뭐가 나오나 보다, 요딴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지? 그래서 빛 쪽으로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리고 생장점에서 혹시 어떤 물질이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여기를 잘라갖고 여기를 한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한천이 뭐냐면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그 홍조류 중에 우뭇가사리에서 그 가루를 이렇게 모아갖고 그 걔네를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개운 다음에 온도를 낮추면 그게 묵처럼 이렇게 돼요. 투명하게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되거든. 그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한천이라고. 그 위에다 올려놨더니 얘는 실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휘어 자라게 만드는 어떤 애가 생장점에서 나오면 걔가 여기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 한천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요 한천을 빼다가 이 생장점이 잘려 있는 애한테 이 위에다가 한천을 올려본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생장점에서 뭔가가 지금 내려와서 이 물질이 여기 한천에 있을 거잖아?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놨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놀랍게 얘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자라더라 이거야. 어떻게 자랐을까? 그래서 얘를 현미경으로 봤어. 현미경으로 봤더니 얘가 분명히 세포 분열은 생장점에서만 하잖아. 생장점에서만 하는데 얘가 세포 분열을 한 게 아니라 세포가 요만해 있던 애들이 이렇게 커졌어. 세포가 커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애가 아마 뭘 하나 보다.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나 보다. 여기서 주의해야 돼.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게 아니야. 세포 수가 늘어난 건 아니라고. 세포의 생장을 촉진했다고. 세포 생장 촉진. 세포의 생장을 촉진해서 얘가 이렇게 더 자랐다는 거죠. 괜찮지? 그러면 그럼 여기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야. 여기에다가 이 한천을 놓는데 어떻게 놔두냐면 이렇게 삐딱하게 놔둬봤어. 삐딱하게 놔두면 얘 생각은 여기에 생장점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물질이 여기에만 있을 거라는 거야. 여기에만. 그럼 이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될게? 짠짜잔.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오잉? 왜 이렇게 될까? 그렇지, 그렇지. 이 물질이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는 이 물질이 여기에만 있을 거 아닌가? 여기에만 있으면 여기는 되게 세포들이 크게 자라고 여기는 별로 크게 못 자라니까 이쪽은 빨리 자라고 이쪽은 늦게 자라니까 이렇게 휘더라는 거야. 괜찮죠? 이 물질을 나중에 찾아갖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물질의 이름이 옥신입니다. 옥신. 옥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하 빛에 의해서 이렇게 휘어질 때를 이렇게 보니까 생장점이 여기다가 여기 커졌겠지. 여기 보니까 얘가 이쪽의 세포는 되게 크고 이쪽의 세포는 작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휜단 말이야. 그럼 옥신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몰리는 성질이 있죠.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몰리는 성질이 있다 이거죠. 괜찮지?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실험을 한번 더 해봤어.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생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흑운모 아나? 운모라고 알아요? 운모라고 그 돌 중에 이렇게 팍 던져보면 돌이 이렇게 얇게 판판 깨지는 돌이 있어. 운모. 얇은 돌이 있거든. 그 얇은 돌을 갖고 운모를 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본 거야. 운모를 여기다 꽂아봤어. 이 실험의 얘기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어떤 여기서부터 뭐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애가 있다면 돌이 꽂아져 있으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 없어? 못 내려가겠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내려가겠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운모가 이렇게 꽂아져 있는 거야. 운모가. 시간이 지나니까.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이 생장점에서부터 계속 내려온 그 옥신들이 여기서 세포 분열을 촉진해서 이렇게 지금 생장을 촉진해서 이렇게 세포가 커졌고 여기는 이게 못 내려왔으니까 세포가 별로 안 커졌다 이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있고 생장점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운모를 이쪽에다 꽂아놨어. 운모. 그리고 빛을 이쪽에다 비쳤어. 빛을. 그러면 운모가 없다면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자라야지. 그렇잖아? 이쪽으로 자라야 되는데 얘 옥신이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모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렸겠죠. 근데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 운모 때문에 못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자라냐면 분열을 하니까 세포 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커지긴 커졌지. 커긴 커졌는데 어떻게 되면 똑바로 크더라 이거. 똑바로 크더라. 그러니까 옥신이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몰렸는데 얘가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 줘야 되거든. 중력 방향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운모가 꽂아 있어서 못 내려갔다 이거죠. 괜찮나? 근데 운모가 꺼내서 못 내려갔으니까 얘는 운모가 있어서 못 내려가는 거 보니까 얘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만 중력 방향으로도 가나 보다. 옥신은 중력 방향으로도 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옥신은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는데 얘는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이는 거죠. 빛의 반대 방향으로 모이고 그리고 중력 방향으로 모이고. 그래서 얘가 불광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화분을 이렇게 눕혀놓은 거야. 화분이야. 여기가 화분이야. 화분인데 여기 줄기가 이렇게 있어. 줄기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는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나와 있다고 치자. 여기는 뿌리, 여기는 줄기. 괜찮나?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줄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올 거다. 그치? 근데 뿌리는 어떻게 될까? 뿌리는 밑으로 내려갈 거다. 줄기가 위로 올라가는 건 설명이 되지, 옥신으로. 왜냐하면 여기 생장점에서 나온 그 옥신이 중력 방향으로 몰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쪽에 더 많겠지, 밑에 방향이. 밑에 방향이 많으니까 얘가 세포 생장이 촉진돼서 얘 세포가 쭉쭉 커질 거 아니야. 그 얘는 얼마 못 커지겠죠? 여기 밑에 커지고 여기는 얼마 못 커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건 설명이 되잖아. 그럼 여기는 뿌리 끝에 여기 생장점이 있으면 여기서 그 애들이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옥신이 많을 거잖아요. 옥신이 많으면 여기가 좀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커져야 되는데 여기가 왜 못 커지냐고.
왜 못 커지냐면 이게 여기가 커지면 줄기도 이렇게 뿌리도 올라가야 되잖아. 그럼 묶이잖아. 뿌리나 줄기. 뿌리가 막 다 위로 올라오겠죠. 이러진 않아. 왜 그러냐면 옥신이 세포의 생장을 촉진하는데 이게 옥신 농도야. 그리고 여기에 그 생장하는 거, 이건 촉진이고 이거는 생장을 억제한다고 쳐봐봐. 생장 억제야. 그러면 줄기는 애들이 많이 있으면 생장을 촉진해. 근데 더 많이 있으면 생장을 억제하는 거야. 뿌리는 이게 더 낮아. 그러니까 이게 뿌리, 이게 줄기. 생장을 촉진하긴 촉진하는데 너무 많으면 생장을 억제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옥신이 요 정도 있다고 쳐보자고. 요 정도. 요 정도 있으면 줄기는 생장을 촉진할 거 아닌가. 생장을 촉진하니까 얘가 이렇게 커져갖고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어. 그런데 줄기가 요 정도 농도가 똑같이 뿌리에 있다면 뿌리는 생장을 억제하거든. 그 농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생장을 억제하니까 여기가 잘 못 자라고 반대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잘 자라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휘더라는 거지. 그러면 옥신은 또 어떤 작용이 있냐면 뿌리냐 줄기냐에 따라서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 작용하는 역할이 조금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괜찮지? 여기까지가 지금 굴광성, 빛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제 중력 방향으로 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식물들이 점점점 자라게 되고 식물이 자라고 나니까 거기에 모이는 또 소비자가 자라고 생산자 소비자들이 많으니까 거기 또 분해자들이 그래서 또 다른 생태계가 또 이렇게 펼쳐질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빛에 대한 얘기입니다. 빛이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제부터는 온도가 어떤 생물에 영향을 주느냐 이거 한번 알아보자고요. 요번에는 온도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보자고. 온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나. 어떤 영향을 미치나. 첫 번째는 온도가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먼저 낙엽이 있죠. 온도가 점점 떨어져 가잖아요. 여름에 되게 온도가 높았다가 점점 떨어져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잎을 떨어뜨려야 돼. 왜 잎을 떨어뜨려야 되냐면 잎에는 그 수분이 많거든요. 수분이 많고 여기가 잎이 표피가 얇기 때문에 얘가 얼어버려요. 추운 겨울이 오면. 그럼 여기가 얼기 시작하면 여기 쭉 얼려져서 그래 나중에 나무까지 얼어버리게 되거든. 얼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잎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여기에 떨켜라는 게 생겨. 떨켜. 떨어뜨려 버린다 이거지. 떨켜라는 게 생겨갖고 여기가 이렇게 딱 떨어뜨리게 됩니다. 여기 딱 그 분해를 시켜. 그러니까 얘가 여기 이제 떨어졌는데 여기 그냥 부착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휙 불면 이게 딱 떨어져서 낙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낙엽을 보면 되게 말라 있어. 왜냐면 떨켜가 생겨버리면 여기 들어가는 이제 수분 공급을 차단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말라 있다가 슉 바람이 불면 툭 떨어져서 마지막 잎새가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도 낙엽. 또 하나는 단풍도 들어요. 단풍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녹색이었죠. 광합성을 되게 많이 할 때는 녹색이었는데 녹색을 하는 거는 엽록체 안에 색소가 엽록소 A랑 B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야지 광합성을 이렇게 되게 잘했고 또 그 다음에 그 보조색소가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은 크산토필하고 카로틴이라는 게 있어요. 크산토필, 카로틴. 그러면 이 AB가 녹색을 만들어줬던 거거든. 녹색을 만들어줬던 건데 그래서 이 광합성을 열심히 했던 건데 엽록소 A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온도가 점점 떨어지고 그 단풍이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점점 떨어질수록 엽록소 A랑 B가 없어져요. 엽록소 A랑 B가 없어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있었던 크산토필하고 카로틴이 드러나는 게 단풍입니다. 노랗고 빨갛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크산토필 카로틴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엽록소 AB가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엽록소 AB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광합성을 점점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엽록체가 잡색체라는 걸로 점점 변해요. 그러면서 광합성은 안 하고 단풍이 들었다가 나중에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춘화철이라는 게 있습니다. 춘화. 봄에 꽃을 핀다는 거야. 봄에 꽃을 핀다. 춘화철이.
봄에 꽃을 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되게 벼는 언제 심어요? 벼는 봄에 심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모내기 하고 이렇게 해서 여름에 잘 자라게 해서 가을에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을에 추수하면 가을 거밖에 못 먹잖아.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을 올 때까지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가을에 또 그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리나 밀을 심는단 말이에요. 보리나 밀을 심어 놓으면 그 씨가 그 추운 겨울을 지나. 근데 그 추운 겨울을 지나야만 애가 봄에 꽃을 펴. 봄에 꽃을 펴서 그 다음에 애가 뭐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가 견디는 게 그 보릿고개라고 옛날에 되게 못 살 때 70년대 못 살 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보리가 나올 때까지 거기가 너무 배고프다 이거야. 그런데 그때 만약에 가을에 보리를 심어야 되는데 보리를 잘 못 심었어. 그럼 봄에 심어야 되겠지. 그럼 봄에 심을 때 빨리 자라질 못하잖아. 왜? 추운 겨울을 걔가 못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를 봄에 파종을 할 때 아예 차갑게 해놓는 거야. 그 전에. 차갑게 해놓고 저온 처리를 해놓은 다음에 저온 처리를 해놓고 봄에 심으면 꽃을 빨리 피더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는 다 그런 건 아니고 가을 밀이나 가을 보리는 차갑게 해야만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지 차갑게 해야만 봄에 꽃을 피더라. 그게 바로 추나 처리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설이 맞은 홍시가 맛있다. 홍시가 뭔지 알지? 홍시가. 그 감 중에서도 아주 말랑말랑하고 정말 되게 단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설이 맞은 게 더 맛있다고. 이 홍시를 옛날에 이렇게 냉동실에 얼려놨는데 냉동실에 얼려놓고 차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에 그거를 꺼내. 그럼 완전 얼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먹어봤니? 그래서 요즘에는 이마트 같은 데서나 이렇게 파는데 마트에 언홍시가 있어. 언홍시가. 사서 한번 먹어봐봐. 아이스크림보다 훨씬 좋고 합성 착향료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건강하고 비타민C 좋고 얼마나 좋아. 그런 거 좀 먹어봐. 그러면 걔네가 왜 언홍시가 맛있냐면요.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삼투압 때문에. 왜 삼투압이 온도와 영향이 있냐면 아까 얼지 않기 위해서 낙엽하는 거고 얘가 지금 그 이제 빛의 양이 점점 들어가고 이제 차가워지니까 엽록소 AB가 점점 없어진다 그랬죠. 파괴되어서 이제 단풍이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 그럼 얘는 삼투압은 뭐냐면 여러분 강물은 얼죠. 강물은 어는데 바닷물은 잘 안 얼지. 왜 그러냐면 그 농도가 점점 높을수록 어는 점 내림 현상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는 점이 0도씨에서 얼었다가 얘가 뭔가 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농도가 높으면 얘가 어는 점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바닷물이 어는 점이 낮은 거야. 마이너스 뭐 3도 이렇게 어는 점이 낮은 거야. 어는 점이 낮으니까 0도가 돼도 안 얼지. 0도면 강물은 어는데 바닷물은 안 어는 거야. 괜찮죠? 이런 걸 마찬가지로 이 식물이 그 안에 이 안에 여기가 이제 뭐 녹말이나 어떤 양이야. 양이고 녹말 포도당 양이고 이쪽은 삼투압 농도야. 삼투압 농도. 삼투압이라는 게 농도에 의한 거라고 내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지. 그 여기가 12월, 1월, 2월이라고 쳐보자고. 추운 겨울날. 추운 겨울날이면 그 녹말로 이렇게 쭉 저장해 놨다가 추운 겨울이 오면 이 식물들이 쭉 녹말량이 줄어들어. 점점 녹말량이 올라가고. 녹말량이 줄어든 대신에 녹말이라는 건 뭐냐면 포도당이 포도당 이게 계속 붙어 있는 게 녹말이거든요. 그럼 얘가 하나로 붙어 있으면 분자가 한 분자란 말이야. 농도가 1밖에 안 돼. 그런데 얘네가 포도당으로 떨어지면 얘가 녹말이 그 농도가 되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하나가 농도가 돼 버리니까 되게 올라간다고. 녹말이 줄어든 대신에 뭐가 되냐면 포도당 농도가 훅 올라가는 거야.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면 삼투압이 어떻게 되겠어? 삼투압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건 삼투압이야. 그러면 이 겨울철에 농도가 진해졌지 않나? 농도가 진해지니까 잘 얼어 안 얼어? 안 어는 거야. 그래서 식물이 겨울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홍시가 설이 맞은 홍시가 또 어때? 녹말은 맛없거든. 포도당은 달거든. 그러니까 더 맛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괜찮죠? 식물이 영향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이 영향을 받는 건데, 동물은 뭐 여러 가지 뭐 계절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동물은 계절형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나비가 있어. 나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가을에 있는 나비가 있고 여름에 살고, 그러니까 번데기로 이렇게 나왔는데 가을에 오랫동안 있다가 가을에 나온 그 나비가 있고 여름에 나온 나비가 있는데, 아니면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 나온 나비가 있고 온도가 높을 때 나온 나비가 있단 말이죠. 온도가 높을 때 나온 나비는 애가 크고 색깔도 진해. 색깔도 막 알록달록 막 색깔도 진해. 근데 그 추울 때 나온 애는 잘 못 자라는 거야. 색깔도 좀 연하고 이렇게 되죠. 물벼룩이 있어. 물벼룩도 그 여름에 나온 애는 되게 통통하고 커. 애가 물벼룩이 되게 통통하고 큰데 겨우 뭐 이렇게 가을에 나온 애는 아유 얘가 작아. 물벼룩도 이런 것들이 계절형입니다. 계절에 따라서 형태가 좀 다르다. 똑같은 애인데도 형태가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정온동물의 영향이 있어요. 정온동물. 왜 정온동물이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 따로 얘기하는 거냐면, 변온동물인 경우에 어떻게? 변온동물, 뱀 뭐 이런 거 주변이 차가워지면 자기 온도가 떨어지고, 주변에 그 더워지면 자기 온도 올라가는 이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온도가 변하는 변온동물은, 자기 체온이 변하는 변온동물은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 뱀 어떻게 해? 겨울잠 자면 되는 거죠. 개구리 겨울잠 자면 되는 거잖아. 잠을 자버린다고요. 동면하는 것도 일종의 그 특성이죠. 얘네들이 다 동면하고 나니까 걔네들을 먹고 사는 애들은 겨울에 먹을 게 없어서 또 다른 그 생태적 조건이 벌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생물이 영향을 받는 거죠. 이런 환경에 의해서. 정원동물은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거 선생님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 언제? 이거 앞부분에 그 맨 앞부분에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알렌의 법칙하고 베르그만의 법칙을 얘기했다. 이거 그냥 그 복습이야. 베르그만의 법칙. 그래서 여우 얘기했었어. 여우가 사막 여우가 있었죠. 사막 여우 이렇게 조그맣고 귀가 그냥 이렇게 커갖고 사막 여우 있었지. 귀엽고 어린 왕자에 낳았다 그랬잖아. 요만하다고. 사막 여우가 벌레 잡아먹고 살아. 크기가 작지. 크기가 작고 얘 귀가 이렇게 컸어. 뾰족해 막. 이쪽으로 더우니까 이쪽으로 막 열이 막 나간다고. 이거 방열판이야. 근데 붉은 여우가 있었지. 붉은 여우. 붉은 여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퀭 그 여우야. 여우. 이거 새 같다 이렇게 하니까 여우야. 여우. 붉은 여우.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런 여우야. 저 포도는 실 거야. 뭐 이런 여우. 그리고 두루미와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바로 그 여우. 그 여우. 그 여우는 뭐 그냥 크기가 중간 크기인데, 북극 여우가 있어서 북극 여우는 됐다 커. 됐다 크고 귀가 이렇게 지가 곰인 줄 알아. 이런 북극 여우가 있다고. 크단 말이야. 그리고 말단 부위가 이렇게 둥글어. 알렌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알 모양이지. 알 모양. 알렌이란 사람인 건데 알 모양. 얘가 추우면 추운 데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추운 곳이야. 북극 여우 추운 곳. 여기는 사막 여우. 추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말단 부위가 둥그레지더라. 알처럼 둥그레지더라. 그게 알렌의 법칙. 베르그만, 글자가 많잖아. 많잖아, 얘가. 글자가 많아. 베르그만의 법칙. 추운 데로 가면 갈수록 얘가 크기가 커지더라는 거야. 크기가 커지더라. 선생님이 저번에 그 항상성에서 체온에 대해서 얘기했었다? 체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길이가 2배가 되면요. 면적은 몇 배가 되게? 면적은 제곱배가 되는 거야. 부피는 몇 배가 되게? 부피는 세제곱배가 된다고. 그러면 추우면 추운 데로 갈수록요. 부피는 세제곱씩이니까 훅 큰다고. 근데 여기서 발열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추우면 추울수록 발열량이 많아. 여기서 에너지를 써서 발열량은 많다고. 그런데 여기는 세제곱배에 는 거에 비해서 이 건널비는 제곱배밖에 못 늘잖아. 그러니까 열 방출은 적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추운 데서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커진다 그러면 베르그만의 법칙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북극 쪽에는 벌레가 없다. 작은 벌레가 없어.
그러니까 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온도는 조금 만들고 열 방출은 많으니까 추운 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북극을 날아다니는 파리를 본 적 있어? 그런 거 없단 말이지. 근데 반면에 더운 데로 가면 어떻게 돼? 적도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벌레가 이렇게 많은지 막 하루살이부터 별벌레가 다 있잖아. 그런 거는 온도가 낮아져서 여기를 조금만 열을 만들고 여기 열 방출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요렇게 이런 것들이 그 온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요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에 대한 겁니다. 물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생태계에서 물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첫 번째는 식물에게서 영향을 주는 건요. 거기 보시면 그 건생식물이라고 있어요. 건생식물. 아주 건조한 데서 사는 거죠. 물이 거의 없는 데 사는 거. 예를 들면 뭐 있어? 그렇지, 선인장 같은 거 있지. 선인장. 아주 건조한 데서 사니까 잎을 최소화해야 돼. 잎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나서 얘가 날아가거든요. 잎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선인장은 뭐가 됐어? 잎이 가시가 되었다 이거지. 환경에 적응하고. 그런 데서는 식물이 잘 자라기가 매우 어렵죠. 선인장 같은 거나 자랄까? 나머지는 좀 자라기 어렵겠지. 그러면은 선인장밖에 못 자라니까 다른 또 다른 어떤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들이 풍부하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막은 참 황량하죠. 그 다음에는 중생식물이라고 하죠. 중생식물이 우리가 대부분 육지식물입니다. 대부분의 육지식물.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육지식물이죠. 그냥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습하지도 않고 이렇게 적당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중생식물이고요. 그 다음에 습생식물이 있습니다. 습해야만 살아가는 식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벼를 어디다 해놨니? 논에다가 해놨잖아요. 밭이랑은 다르잖아. 논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걔가 물이 충분하게 있어야 살거든요. 그런 것들. 보리를 만약에 그런 논에다가 해놓으면 죽어버린다고요. 숨을 못 쉬어서 그 뿌리 쪽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벼 같은 것들이 이제 습생식물이 되겠죠. 그리고 수생식물이라는 것도 있죠. 수생식물. 물속에서 자라는 거 있지? 예를 들면 개구리밥, 연꽃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제 물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수생식물. 이렇게 물에 따라서 애들이 점점 자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 동물은 뭐 영향을 주는 게 사막에 사는 파충류 있잖아요. 파충류 뭐 도마뱀, 전갈은 파충류가 아니다. 미안해. 도마뱀 이런 것들은요. 다른 거와 비해서 그 갑옷이 딱딱하단 말이야. 다른 데 사는 것보다 사막에 사는 애들은 갑옷이 더 딱딱해서 수분 방출을 더 줄여준단 말이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조류랑 파충류는요. 우리가 진화가 사실이라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류랑 양서류는 대부분 태어날 때 물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그렇죠. 물에서 태어나니까 정자란자 만나서 그 수정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크기 물의 환경을 주기가 쉬운데 파충류, 조류 이렇게 올라오면서는요. 물에서 벗어났잖아. 물에서 벗어나서 육지에서 응응응하고 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정자란자 만나서 수정란이 자랄 수 있는 풍부한 물의 환경을 주기가 어렵다?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딱딱한 알에다가 거기다 충분하게 물만 주는 거야. 그런 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개구리 알이랑 계란은 다르잖아. 개구리 알은 겉에가 그냥 흐물흐물 하잖아요. 개구리 알은 물이니까 굳이 뭐 딱딱한 그 겉피를 가질 필요가 없지만 계란은 딱딱한 껍질을 가져야지. 그래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없애줘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육상동물로 올라오면서 아가미를 버리고 폐가 많이 발달했죠. 폐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것들이 환경에 적응하는 거죠. 또 진화가 사실이라면 환경이 발달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 배설 때 얘기했었는데 배설 때 암모니아로 직접 갖다 버리는 애 있어. 질소 노폐물이 생긴 암모니아를 직접 암모니아로 버리는 애들 어류라고 그랬죠. 어류. 그 다음에 요 산으로 버려야 되는 애 있죠. 물을 극단적으로 아껴야 되기 때문에 요 산으로 버려야 되는 애들 조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요소를 쓴다고 그랬죠. 이렇게 물에 따라서 물의 환경이 물의 많은 환경 그리고 물이 적은 환경에 따라서 배설하는 물질도 좀 달랐단 말이죠. 그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요. 강에 사는 물고기가 있다. 강에 사는 물고기를 담수어라고 그랬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해수어라고 그러는데 해수어는 마시는 물이 어때? 짜지.
짜니까 이 버리는 오줌의 농도가 어떨까? 오줌의 농도가 진하지. 진한 오줌을 계속 버려야지. 안 그러면 계속 짠 거 먹고 계속 물만 버리고 있으면 몸에 소금이 점점 차서 정말 살인고비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진 않아야 되겠지. 그리고 담수어는 몸은 짠데 너무 싱거운 물만 계속 먹잖아. 강에서 너무 싱거운 물만 먹으니까 어떤 오줌을? 묽은 오줌을, 짠 오줌을? 묽은 오줌을 나겠죠. 이렇게 물이 환경에 주는 거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어떤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또 다 달라진단 말이죠. 그것들이 물입니다. 네 번째는 토양이 있어. 토양은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요.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은 거의 고구마, 옥수수, 벼 이런 거고요. 중성 토양에서는 대부분의 식물이 다 중성 토양에서 잘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약염기성에서 잘 자라는 건 시금치, 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중성에서 다 잘 자랍니다. 여기 산성에서 자라는 것도 약산성이지 산성이 너무 심하면 얘네들 다 죽어버리는 거야. 옥수수, 고구마, 벼 이런 거 다 죽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약간 산성이라는 거지. 뭐 지금 산성비가 내리는 것처럼 pH 5.2 밑으로 막 계속 이렇게 되면 다 죽어버리죠. 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공기와 생물. 공기가 다섯 번째는 공기와 생물. 공기가 영향을 주는데 꽃이 수분을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꽃가루가 암술에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 그거를 되게 해주는 게 곤충 아닙니까? 곤충이 벌이나 나비가 와서 이렇게 쪽쪽 뽑아 먹어서 그 다리에 붙어서 간다 이런 얘기 알고 있잖아. 그런 거는 충매화라고 그래요. 충매화. 벌레가 그렇게 중매를 서준다. 벌레 충자를 써서 충매화. 근데 그거 말고 그런 꽃들은 되게 이뻐야 되는데 그런 꽃 말고 바람에 따라서 꽃가루가 이렇게 날려서 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꽃가루가 바람을 날리기 위해서 털이 이렇게 있거나 민들레 꽃이 이런 거 알지? 그런 털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민들레 꽃이는 그냥 씨다. 여하튼 꽃가루가 이렇게 바람에 더 날려가는 것들이 있어. 바람에 날려가는 것들을 우리는 풍매화라고 그런다고요. 그럼 풍매화는 바람이 또 잘 부는 지역에서만 또 잘 살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고산지대에 살아갈수록 동물은 적혈구가 더 많고요.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랑 더 잘 흡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산지대를 떠돌아다니는 뭐 고라니, 사슴과 닮은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더 많은 적혈구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도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산소를 더 잘 흡착시키는 이런 애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형이라는 게 있는데 라운키에르 생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운키에르 생활형. 그냥 그림만 보시면 돼요. 종류가 다른 생물인데 오랜 동안 같은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애들이 비슷했다는 거야. 그래서 라운키에르라는 애가 식물의 겨울룬의 위치, 겨울을 지내는 겨울룬의 위치가 땅 밑이면 뭐 지중식물, 반지중식물, 수중식물 뭐 점점 위로 올라온다라고 그림에처럼 이렇게 낸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겨울룬이 수면 밑에서 겨울을 지나게 되면 수생식물이다. 그 다음에 종자로 활동하게 되면 1년생 식물이고 겨울룬이 땅 속에 있어서 자라게 되면 뭐 지중식물이고 겨울룬이 표면에 있으면 반지중식물이고 겨울룬이 30cm 이상 있으면은 지표식물이고 겨울룬이 30cm 이상에서 자라면 지상식물이다. 뭐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그러니까 식물은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런 생활형에 따라서 겨울을 어떻게 지내냐는 생활형에 따라서 이렇게 애들이 비슷비슷하지 않냐라고 생각한 게 라운키에르입니다. 동물의 생활형은요 이런 거죠. 동물의 생활형은 악어가 여기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코하고 눈만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악어가 코하고 눈만 있는 거랑 그리고 개구리도 물속에 들어갔을 때 코하고 눈만 이렇게 내놓거든요. 코하고 눈만 있는 거랑 그리고 하마가 들어갔을 때 코하고 눈만 내놓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지. 생활 형태가 다 어디서 사니까 다 물에 사는 동물들이니까 비슷하더라는 거죠. 하지만 동물은 완전히 다른 동물이야. 하마는 포유류지. 하마는 포유류고 악어는 파충류죠. 개구리는 양손이란 말이야. 완전히 다른 동물인데 생활이 비슷한 데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걔네들이 비슷비슷한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서로 비슷하더라. 이런 것들이 생활 형태입니다. 생활형이 환경에 오래 있으니까 비슷하더라.
여기까지가 생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생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